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제일 믿었던 절친에게 배신을 당해보신 분 계실까요? 그 분노와 처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얼마 전까지 그러했으니까요. 심지어 그 친구가 남의 남편과 가정을 이루고 아주 잘 살고 있다면 눈이 뒤집어져 뭐라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날 배신하고 떠난 남편, 그리고 새 살림을 차려 내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던 절친에게 시원한 사이다 한 방을 날린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보통 사람들과 같이 평범한 사랑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보통의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로 싸우거나 불평하는 것 없이 이해해주면서 나름 부부끼리도 사이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도 힘든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임신 문제였죠.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아이는 찾아와 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압박감에 시달리기도 했죠. 그런 저를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은 항상 위로를 해주었고,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며 제 마음을 식혀주기도 했답니다. 제 남편은 인천에서 아주 작은 소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보통 사업가들처럼 엄청나게 돈을 벌지 못하지만 나름 능력도 있고 직원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라 먹고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준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에게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몸 관리를 하면서 취미 생활을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만 줄여도 임신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면서요. 나를 생각해주는 남편의 배려에 너무 고마웠고, 솔직히 그 핑계로 회사를 조금 쉬고 싶기도 했던 저는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남부럽지 않은 내조를 해주었고, 밥상을 예전보다 더 신경을 쓰는가 하면 집안일에는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도 항상 깔끔한 상태를 유지했죠. 서로가 만족하고 심적으로도 집에서 살림하는 것이 훨씬 편안하더라고요. 만족해하는 제 모습에 남편 역시 흐뭇해했고요. 생각해보니 일 때문에 바빠서 남편 회사 사람들에게 간식거리나 커피 한 잔을 사들고 방문하지 못했던 게 생각이 나면서 미안해지더군요. 그래서 나름 예쁘게 차려입고 커피와 빵을 사들고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의외의 인물을 만나게 되었죠. 미영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면접 본다고 하더니 여기서 봤었던 거야? 소진이 왔구나. 아, 사장님이 아직 말을 못했나 보구나. 나 이번 주부터 여기서 일하기로 했거든. 신입사원이야. 와, 정말? 미영이 네가 여기서 일하게 됐단 말이지? 여보, 나한테 왜 말도 안 했어? 당신 일 그만두고 신나서 취미생활하는 사람한테 굳이 회사 일을? 이왕 이렇게 친구 만나게 됐으니까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둘이 자주 만나. 가끔 사무실 양보도 해줄 테니까. 응, 그러려고. 앞으로 우리 미영이 핑계대고 자주자주 놀러와야지. 집에만 있는 것보단 훨씬 좋을 것 같아. 우와, 우리 사장님, 사모님 덕분에 근무 시간에 땡땡이 좀 치겠는데? 특별 대우인 셈인가? 그래도 너무 땡땡이 많이 치면 근무 태만이니까 차라리 쉬는 날이나 퇴근하고 나서 저희 집에 자주자주 놀러 오세요, 미영 씨. 이래 보여도 우리 와이프가 음식 하나는 끝내주게 하거든요. 그러면 되겠네. 미영아, 앞으로 자주 집에 놀러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나 취미로 쿠키도 잘 굽는단 말이야. 그것도 해줄게. 알겠지?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2-3번 남편 사무실로 찾아가 친구의 얼굴을 보러 다녔고, 수다를 떨고 싶을 땐 주말에 저희 집에 불러서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꽃을 피웠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제 친구 미영이는 저와 남편을 보며 항상 부럽다고 말했어요.
소진이 너는 이렇게 착하고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진짜 좋겠다. 우리 사장님이라서 아부하는 게 아니고 진짜 네 친구로서 이렇게 멋있는 남자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얘는 우리 남편이 착하고 멋있긴 하지. 그런데 미영이 너는 진짜 누구 만나는 사람 없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일하느라 연애할 시간도 없고 돈도 별로 없다. 그래도 미영 씨는 회사에서 일하는 거 보면 성격도 좋으시고 꼼꼼하시잖아요. 제가 그동안 말은 안 했는데 회사 남자 직원들 중에 은근히 미영 씨 마음에 드는 사람 꽤 있을걸요? 에이, 사장님도 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남자친구 사귀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이 회사에는 제 스타일의 남자는 없어요. 사장님 같은 스타일이면 또 몰라도. 미영 씨도 참 농담을 또 이렇게 하시네요. 농담 아니고 진짠데. 사장님 보면 은근히 얼굴도 훈남이고 어깨도 넓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술을 좀 그만 드셔야겠네요. 여보, 당신이 미영 씨 좀 부축해드려. 내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자. 그래, 알았어. 미영아, 정신 차려. 집에 가야지. 얼른 일어나. 약간의 술 기운으로 인해 한 농담이었어도 그 당시 저는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둘의 사이를 의심하는 것도 아니었고 혹여나 친구가 제 남편을 꼬신다고 해도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제가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둘은 이미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친밀해져 있었고 어깨나 팔을 툭툭 치면서 웃는 것은 물론 머리카락을 넘겨주면서 다정하게 대하는 행동에 순간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살짝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여보, 미영이 말인데 애가 참 일도 잘하고 예쁘장하니 괜찮지 않아? 그러지 말고 우리가 남자 좀 소개시켜줄까? 회사에 괜찮은 남자 사원 없어? 에이, 됐어. 미영 씨가 싫다는데 우리가 괜히 나서는 것도 실례야. 그리고 생각해보니 우리 회사분들에 비해 미영 씨가 훨씬 아깝겠더라고. 전에는 먼저 소개시켜준다 어쩐다 난리더니 갑자기 왜 이래? 그새 둘 다 친해졌어? 그래도 남자랑 연결만 해주면 나중엔 그 둘이 알아서 하겠지. 됐어. 소개시켜줬다가 둘이 잘 안 되기라도 하면 나랑도 어색해질 거 아니야. 당신이랑 좀 어색해지면 어때서 그래? 그새 미영이랑도 친구 먹은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럼 당신 절친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친하지. 가만 보니까 성격도 좋고 애교도 있고 남자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스타일이더라고. 애교가 많다는 건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새 걔가 여보한테 애교까지 보여줬어? 왜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그래? 설마 당신 지금 나 의심해? 회식도 있었고 직원들끼리 가끔 커피 마시면서 우연히 본 거야, 우연히. 내가 봤던 것들을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그냥 미영이와도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고 직원으로서, 사장으로서 선을 확실히 지켜달라고만 했죠. 물론 미영이한테도 같은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주 만나기가 어색해졌고 저 역시도 예전처럼 남편의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졌다며 기운이 빠져 있었고요. 여보, 요즘에 회사가 너무 힘들어. 일도 엉켜버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왜? 무슨 일 있어? 직원들 때문에? 아니면 거래처? 무슨 일인데? 말을 해줘야 알지. 모르겠어. 그냥 다 힘들어. 회사고 뭐고 다 때려치고 어디 멀리 여행이나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안 드네. 당신 너무 힘들면 우리 여행이라도 좀 다녀올까? 바닷가나 뭐 이런 데로. 어때? 됐어. 이상한 게 무슨 여행이야? 해결할 일만 해도 산더미인데
지금 내가 놀러 다니면 난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래도 계속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기분 전환하면서 스트레스도 좀 풀어야지. 그러지 말고 당장 내일이라도 어디 좀 다녀오자. 아, 됐어. 너무 피곤하니까 나는 그냥 들어가서 잘게. 그렇게 남편은 거의 한 달을 가까이 힘들다며 표현을 했고 저도 걱정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나 문자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 친구 미영이한테서 전화가 왔고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죠. 소진아, 방금 사무실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했는데 우리 회사가 망했대. 그래서 사장님은 멀리 떠나신 것 같고 직원들도 다들 짐 챙겨서 나가는 중이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가 망하다니. 지금 우리 남편은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그게 회사가 망해서 도저히 가족들과 직원들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면서 자기는 떠날 거라고 아무도 자기를 찾지 말라고만 써 있어. 아니 대체 그게 무슨...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책임감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고. 소진아, 울지 마. 나도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니? 직장도 없어졌고. 미영아, 우선 나라도 경찰서에 신고하고 같이 찾아봐야겠어. 너도 같이 찾아볼래? 소진아, 미안하지만 난 당장이라도 직장을 구해야 해. 그리고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두고 떠난 거면 너도 당분간 우리 사장님 가만히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 어느 정도 마음 정리가 끝나면 그때 다시 돌아오겠지 뭐. 그래, 너도 네 사정이 있지. 하지만 난 혼자서라도 찾아야겠다. 어디 가서 안 좋은 생각이라도 해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우리 사장님 그런 생각까지 하실 분은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도 사장님 소식 들으면 바로 너한테 연락할 테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 소진아. 이 사람 지금 어디서 뭐하고 다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어? 그렇게 혼자서 경찰서로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그건 실종이 아니고 자의로 가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수사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마음 먹고 꽁꽁 숨은 사람을 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찾냐면서요. 그 말을 듣고 절망과 실망의 연속이었지만 저는 이리저리 남편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물론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요. 처음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점점 지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 역시도. 친정 부모님은 책임감도 없이 떠나버린 남편을 욕했고 당장 그 집과 연을 끊으라며 난리를 치셨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사이엔 아이가 없으니 이혼하게 되면 잡히는 것도 없이 깔끔할 거라면서요. 시댁 부모님 역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밤낮으로 찾아도 나오지 않으니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라면서 이제 제 삶을 찾아가라고 하시더군요. 예, 아가. 너도 이쯤 하면 됐다. 이렇게 해도 나오지 않으면 그냥 나쁜 놈 하나 만났다 생각하고 잊어버리렴.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마음 편하면 그렇게 하고. 어머니, 저 아직 남편을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절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소진아, 몇 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는 일에 이렇게 목숨 거는 거 너희 부모님이 아시면 속이 말이 아닐 거야. 그러지 말고 이제 그만 이혼하거라. 너도 네 인생 살아야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 끝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러니까 더는 아무 말씀 하지 마세요. 이혼도 남편 소식 들려올 때까지 절대 안 할 거예요. 아이고, 불쌍한 것.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 돼서.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지 않고 남편의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어느덧 남편이 사라진 지 3년이 되었고 저는 평소와 같이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오더군요. 이야기를 듣자 하니 얼마 전에 이사를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워낙 급하게 가는 바람에 싼값에 집을 팔아서 본인은 나름 이득을 봤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급하게 이사를 갈 이유가 궁금해진 저는 주변의 이웃들과 새로 들어오신 집주인에게 수소문한 끝에 시부모님께서 이사한 장소를 알 수 있게 되었죠.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나한텐 말도 하지 않은 채 떠나신 걸 보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도 하지 않고 끝까지 이 집에 남겠다고 말하는 제가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라도 놓아주려고 하신 건 줄 알았어요. 남은 인생을 고달프고 힘겹게 살아갈 저를 생각하니 안쓰러워서 그러신 것이라고. 하지만 그건 온전히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시부모님이 이사한 집으로 찾아가 인사를 드리려고 막 차에서 내리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굉장히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보였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마음에 급하게 차문을 열고서 다가가려는데 그 옆엔 제 친구 미영이가 3살 배기 아이를 안고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춰버린 듯 했고 저는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찔해지는 정신을 다시 부여잡고 생각을 하자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 일인지 감이 잡히더라고요. 저는 차 안에서 그 2사람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뉘엿뉘엿 날이 어두워지려고 하자 그제서야 다 같이 나오더군요.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 피어있는 시부모님과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 죽겠다는 남편과 친구의 표정을 보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입술이 깨물어지더군요. 하지만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남편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걷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보니 가슴이 더 미어지듯 아파왔어요. 남편과 함께 우리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던 시간들, 그로 인해 가슴 아팠던 시간들이 새록새록 떠올라서요. 시부모님과 인사를 나눈 뒤 요요히 떠나가는 그 차를 뒤따라 갔습니다. 시부모님의 집과 그다지 멀지 않은 근처 3층 건물 빌라에 세 식구가 오순도순 살고 있더라고요. 주차를 하고 아무렇지 않게 차에서 내려 드디어 2사람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지냈어? 여보, 아니 당신 여기를 어떻게 알고? 괜히 걱정했다 그동안. 얼굴이 이렇게 좋은데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잠은 어디서 잘까? 나 혼자서 쓸데없는 짓을 했네. 여긴 어떻게 알고 왔냐고. 엄마가 말해줬어? 아니면 들어서 알 텐데. 나 여태까지도 포기 안 하고 아직도 너 찾으려고 다니고 있었다는 거? 어머님 아버님도 참. 나 몰래 이사 가시면 못 알아낼 줄 아셨나 보다. 그치? 너 정말 어떻게 알고 왔어? 우리 부모님 이사한 주소는 또 어떻게 알아낸 거고. 설마 사람들 시켜서 알아보라고 한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네가 궁금한 것보다 내가 2사람한테 궁금한 게 더 많지 않겠어? 안 그러니 미영아? 그게 난 사장님 사업이 망했으니까 당연히 너도 사장님에 대한 미련 없이 잘 사는 줄 알았지. 됐어, 그만해. 미영이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나한테 말해, 나한테. 나 회사 망하고 나서 도저히 미안해서 당신한테 끝까지 같이 살아달라는 말을 못하겠더라. 양심에 찔려서. 참, 앞뒤가 맞는 말을 해. 회사가 망해서 나랑은 못 살겠다는 양반이 앞길 창창한 내 친구하고 바람이 나서 아이까지 낳고 살았니? 그게 네 양심껏 할 수 있었던 최선이야? 그건 힘든 시기에 미영이하고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가 이렇게 됐다.
그러게 너도 이혼하고 다른 남자랑 새 출발하지 그랬어. 그럼 이렇게까지 화낼 일도 없었을 텐데.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너 찾아다니면서 인생 허비한 세월이 3년이야. 너 이러고 사는 줄 알았으면 나도 깨끗하게 이혼하고 이 짓거리 하지도 않았지. 정말 하필 바람이 나도 얘랑 날 게 뭐야? 너도 봐서 알다시피 이제 우린 가족이 되었어.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소진이 네가 우리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제발 부탁이야.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 회사 망한 거 아니라며? 내가 너 사라지고 나서 회사 사람들 찾아가 물었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망한 게 아니라 네가 일부러 회사 정리한 거라며? 왜 그런 거짓말까지 꾸며가며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니? 말해봤자 너만 마음 아프고 화날 거야. 그래도 듣고 싶어? 저는 몰래 가방 안에 준비해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둔 상태였어요. 이미 처음 남편과 친구가 시댁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거가 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했죠. 그래야 소송을 걸었을 때 제가 유리할 테니까요. 그래? 말이나 해봐. 설마 나랑 살고 있을 때부터 둘이 불륜이었니? 그래서 둘이 사랑의 도피라도 하고 싶어서 짜고 친 거야? 그래. 미영 씨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서로한테 마음이 생겼어.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비밀 연애를 하게 되었고 미영이가 임신을 하게 되자 무작정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어떻게 생긴 내 아이인데 지울 수도 없고 혼자서 우리 아이를 키우라고 모른 척 할 수도 없잖아. 예상대로구나. 참, 그것도 모르고 나만 바보같이 이게 뭐니? 그래서 지금은 뭐 하면서 먹고 살아?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드라마 주인공들답게 사랑의 도피를 하셨으면 뭐라도 멋있게 하고 있어야지. 안 그래? 작은 햄버거집 하나 운영하고 있다. 많은 돈을 벌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장사는 잘 돼서 먹고 사니까 그런 걱정은 마. 더 이상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잖아.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돼서 내가 물어봤겠니? 소송 걸었을 때 너희들이 나한테 줘야 할 보상금 때문에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너무 거지처럼 살고 있으면 돈 받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테니까. 소송? 네가 소송 걸 만한 증거가 있어? 우리가 불륜이라는 증거가 있냐고.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 사정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해? 증거라면 있어. 너희들이 직접 말해줬잖아. 이 정도면 너무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몰랐나 본데 우리 아직 서류상 부부야. 네 옆에 그 여자는 가정 파탄낸 불륜녀일 뿐이고. 저는 가방에서 녹음 파일이 켜진 핸드폰을 보여주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그걸 본 남편과 친구의 표정은 꽤나 볼만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그저 이 상황이 뭔가 하는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가며 보고 있었어요. 소진아, 우리 친구잖아. 어? 우리 지금 아이도 3살밖에 안 돼서 먹고 살기 빠듯하단 말이야. 제발 소송은 하지 말아줘. 어? 대신 내가 줄 수 있는 만큼의 돈은 전부 줄게. 친구라. 사람 뒤통수 치고 남의 남편이랑 불륜이나 저지르고 다니는 네가 내 친구라고? 웃기고 있네.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법원에서 보자. 여보, 소진아, 잠깐만,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제발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줘.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까? 어? 네 아이가 보고 있는데 이러고 싶니? 더 이상 할 이야기 없고 서류상으로는 부부지만 너랑 저 불륜녀 내가 이기고 나면 완전히 끊어줄 테니까 걱정 마. 소진아, 제발 부탁이야.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돈 다 줄게.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우리 친구잖아.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 그리고 친구라고? 미치겠다. 더 이상 너랑 대화하다간 네 아들 앞에서 네 뺨을 갈길 수도 있으니 이만 가야겠다.
그리고 벌써부터 질질 짜지 마.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게 울며 불며 매달리는 두 사람을 쿨하게 무시하고 저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도 몇 번이나 전화가 왔지만 당연히 받지 않았고요. 다음 날 날이 밝아지자마자 저는 소송을 준비했고 어제의 녹음 파일과 그동안에 제가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증거들을 전담 변호사에게 제출했어요. 이 정도면 쉽게 판결이 날 수 있을 것 같으니 걱정 말라고 하시더군요. 정신적 피해 보상금과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에게도 최대한 돈을 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겠다는 말에 그제서야 속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소송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이 두 사람에게도 고소장이 도착한 것 같더군요. 전화로 난리를 치고 울며 빌며 애원해도 꼼짝도 하지 않는 저를 보자 시부모님까지도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하도 만나달라고 하시길래 인근 카페에서 뵙기로 했습니다. 두 분은 죄인처럼 손을 모으고 고개를 푹 떨군 채 앉아 계셨어요. 그동안에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도 않으시고 저 몰래 이사도 가셨던데 웬일로 저를 먼저 보자고 하세요? 급하게 저랑 할 이야기라도 생기셨어요? 그게 말이다. 최근에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 만났다면서. 며느리요? 아, 손주 보셨으니까 며느리 맞겠네요. 네, 만났어요. 그런데 왜요? 물론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너 몰래 만나 아이를 낳은 건 정말 죽을 죄지만 그래도 어쩌겠니. 네가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가 주면 안 돼? 그래도 그동안에 정이 있는데 고소까지 해버리면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었고 이제 남남이니까 저도 그냥 어머니라는 호칭은 뺄게요. 제가 무엇 때문에 저 두 사람의 악행을 모른 척 해줘야 하는 거죠? 그동안 옆에서 보셨으면 아시잖아요. 제가 3년 동안 빠짐없이 그 사람 찾아다닌 거.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고 싶으세요? 그래,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거 아니니. 소송은 하지 말고 그냥 돈 줄 테니까 그거 받고 기분 풀면 안 돼? 응? 이 늙은이 마지막 부탁이야. 제가 겨우 눈물 보인다고 멈출 사람으로 보셨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 앞에 두 분한테도 상당히 실망했고 배신감으로 상처받았거든요. 제가 그 자식 때문에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살았는지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입 싹 닫고. 됐고 그만하죠. 소진아,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네 앞에 얼쩡거리지도 않을 거고 돈도 최대한 네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줄 테니까 눈 감아주면 안 되겠니? 응? 그럴 마음 없습니다. 그 두 사람 때문에 제 시간 3년이나 허비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용서까지 하라는 말씀이세요? 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그 두 사람 철저하게 망가뜨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소진아 제발. 내가 사과하마. 내가 무릎 꿇을게. 제발 용서해다오. 무릎을 100번 꿇으셔도 1000번 꿇으셔도 변하는 건 없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두른 채도 하지 않고 저는 끝까지 이행을 시켰습니다. 일주일 뒤 저희는 법원에서 만났고 예상대로 제가 온전히 이겼습니다. 변호사님은 약속대로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 외에 제가 허비한 3년이라는 시간 또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변호사님이 따로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기대 이상으로 저는 두 사람에게 엄청난 돈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에 상처받았던 제 마음은 치유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 좋은 얼굴로 법원을 나가려는데 멀리서 두 사람이 다가오더군요. 이렇게 사람 망가뜨려 놓으니 기분이 좀 나아져?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냐고. 넌 예전에 정이고 뭐고 그런 건 아예 없는 사람이었냐? 너희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난 이제 전혀 화 안 나. 돈으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희 덕분에 변호사 구하느라 큰돈 쓰긴 했는데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기분 최고야.
돈밖에 모르는 속물 같은 너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죄 지은 기분이야. 고작 너 하나 때문에 우리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 같아서.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지. 네가 남의 남편하고 바람만 나지 않았어도 이런 일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어. 아, 그래도 고마운 건 있어. 네 덕분에 나는 더 잘 살게 됐거든. 저 사람하고 부부를 살 때보다 이 돈으로 혼자서 새 출발하게 된 게 난 너무 좋아. 저게 진짜 너 우리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언젠간 우리도 똑같이 복수해 줄 거야. 알겠어? 니까지 곁들이 나한테 복수를 한다고? 무슨 이유로? 내가 바람을 폈니? 네 아이를 다치게 했니? 오히려 피해자인 나한테 복수를 하겠다고?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렸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래, 마음대로 해. 불쌍해서 그냥 이걸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너흰. 그게 무슨 소리야 또. 적당히 해라 진짜. 무슨 꿍꿍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진 않겠어. 그래, 파이팅 해봐. 가해자 주제, 너희들이 나한테 뭘 할 수 있을까? 잘못했다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됐다. 우리가 할 말이야.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꺼져버려. 한 번만 더 나타나면 우리도 고소해버릴 줄 알아. 고소? 그래, 해봐. 조만간 너희가 나한테 다시 연락하게 될 거야. 그때도 이렇게 목소리 높여가며 뻔뻔하게 고소한다는 소리 나올 수 있나 보자. 다신 보지 말자니까 또 뭔 소리야. 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꺼져. 연락도 하지 말고 제발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라고. 또 볼지 말지는 그때 봐서 보면 알고. 나야말로 다신 보고 싶지 않은데 너희가 먼저 연락하게 될 거라니까. 암튼 난 먼저 간다. 잘 지내고 있어? 마지막까지 뻔뻔하게 저한테 복수를 하겠다던 두 가해자 놈들 때문에 여기서 멈추려고 했던 제 복수는 더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두 사람이 하고 있는 햄버거 가게에 지금까지 했던 만행들을 모두 알리는 것이었죠. 친구들과 나름 주변의 사람들도 섭외해서 멀리 퍼뜨려 주라고 부탁까지 해놓은 상태였고요. 가게를 직접 가서 보니 손님들도 많고 장사가 잘 되더군요. SNS를 보니 평판도 좋고 젊은 사람들 세대에서는 인기 있는 음식점이었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이 두 사람에게 당한 일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긴 글이었지만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이 댓글로 대신 위로를 해주었고 사장님과 부인이 그런 사람들인 줄 몰랐다며 불매운동을 하자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소문은 점점 빠르게 퍼져나갔고 매출이 바닥을 치면서 가게가 망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저한테 또다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두 번 다시 연락 안 한다더니 무슨 일이야? 가게에 이상한 소문이라도 터졌나 봐? 너 이게 뭐야? 법정에서 죄다 돈 끌어다 가져갔으면 이걸로 끝내야지 뭐 하냐고. 남의 인생 망쳐놓고 가게 하나 남은 것까지도 문을 닫게 만들어? 기분 나빴니? 너희들이 한 짓을 있는 그대로 말한 건데 그게 잘못인가? 평소에 사람들한테도 더 친절하게 대하지 그랬어. 그럴 리 없다가 아니라 그럴 줄 알았다잖아 사람들이. 그게 온전히 내 잘못이니? 웃기지 마. 나랑 와이프가 평소에 사람들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서비스를 잘했는데 네가 글 올리기 전까지는 평점도 좋고 우리 가게 좋은 말들만 가득했다고. 그런데 네가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잖아. 그러게 왜 사람 열받게 해? 너희들이 법원 나올 때 아무 말 없이 돌아가기만 했어도 나 이런 짓까지는 할 생각 없었어. 그런데 가해자들 주제 나한테 복수한다니 반성의 기미는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얌전히 돌아갈 줄 알았어? 쿨하게? 너 대체 왜 이래? 너 이런 애 아니었잖아. 물론 지금은 이혼해서 남이지만 엄연히 내 아내였고 우리 미영의 절친한 친구였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왜? 그동안의 정이라고는 없는 거야? 조금의 마음도 남아있지 않는 거냐고.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말했다시피 난 이제 네 아내가 아니고 네 와이프의 절친한 친구도 아니니까 그렇지? 막말로 난 너희들이 철저히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야. 내 뒤통수 치고 행복하게 사는 너희들 보면서
마음 착하게 용서해줄 만한 그런 천사가 아니라고. 알겠니? 그래도 이건 아니지. 당장에 우리 아들도 키워야 하고 밥벌이는 하면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식구 이러다 굶어 죽게 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네가 책임질 거냐고. 혹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더 망해봐야 그 입을 좀 얌전히 다물래? 마지막이야. 앞으로 전화도 하지 말고 나한테 아무런 연락도 하지 마. 너희 두 사람하고 이제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잠깐만 소진아. 야! 시원하게 마지막 할 말을 마치고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협박이 무서웠는지 그 후로는 전화도 문자도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SNS에 사과 문구가 올라오거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벤트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하고 결국엔 폐업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고소하고 기분이 좋던지. 그 가게가 망하고 나서 어느 정도 사람들 머릿속에서 지워질 때 즈음 저도 모든 게시물을 전부 지우게 되었어요. 그 두 사람의 흔적을 제 물건에 남기는 것조차 싫었거든요. 지금 저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아주 잘 살고 있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돈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돈으로 친구와 함께 동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둘 다 디저트와 빵을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가게를 차리기로 계획했답니다. 현재 학원을 같이 다니면서 열심히 노력 중이에요. 그동안의 일은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열심히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잘된 일인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이 행복도 절대 없을 테니까요. 아참, 그리고 저한테도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답니다. 물론 제 사정을 전부 아는 사람이죠. 당분간 결혼 생각은 없이 편안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제 옆에서 무엇보다도 힘이 되어주고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남자입니다. 이렇게 전 제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할 기회를 얻어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즐겁게 살아가고 있어요. 허전한 마음을 채워줄 연인도 만들었고요. 이 정도면 제 뒤통수를 친 두 가해자들에게 완벽한 복수의 마무리가 아닐까요? 가진 돈도 모두 제가 가져왔고 잘 되어가던 가게도 문 닫게 만들어버렸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니까요. 어떻게 보여주냐고요?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사실 잘 하지도 않던 SNS나 인스타그램 등등 제 일상을 올리면서 염장을 지르고 있답니다.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보게 된다면 제 기분이 너무 통쾌할 것 같아서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두 사람에게 한마디 하고 사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잘 지내고 있니? 돈도 없고 가게 일해서 밥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데 망해서 힘들지?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너무 궁금하구나. 한 번만 더 연락하면 더 망하게 할 거라는 내 협박이 많이 무서웠니? 그 후로 정말 단 한 번의 연락도 오지 않아서 친구들과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내 절친이었던 미영아, 아기 키우느라 고생이 많지?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땐 친구만한 게 없는데 이미 너에 대한 소문은 다 퍼져서 주위에 개미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어. 네가 안쓰럽긴 하지만 다 자업자득한데 어쩌겠니? 앞으로도 남은 인생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살길 진심으로 바랄게. 다소 어둡고 내용이 자극적이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불편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잔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후회 없습니다. 잘못을 한 건 저 두 사람이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반격했을 뿐이니까요. 사연을 쓰면서도 그렇고 실제 그 당시에도 그렇고 두 사람의 아이는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 일이 이렇게 된 것도 알고요. 하지만 그 아이를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제 상처가 너무 깊었고 분노 또한 걷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제 선택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